봅시다. 해수의 성질. 이번에 해수의 성질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염분, 뭐 수온, 그 다음에 밀도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거야. 첫 번째로는 해수의 화학적 성질을 볼 거야.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염분은 이제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값을 염분이라고 해. 그러면 해수 1000g을 이렇게 떴을 때 그 안에 염류가 xg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x 퍼밀이라고 해. 또는 x psu라고 해. 얘네 둘 다 염분에 나타내는 단위야. 근데 이 퍼밀은 퍼센트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얘는 천분율이라고 해. 이거는 사실 옛날에 쓰던 단위. 옛날에 염분 표현할 때 퍼밀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psu를 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다 psu라고 나오는데 옛날 기출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퍼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의미라는 거 옛날에 쓰던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1000g의 해수를 떴을 때 안에 염류가 뭐 35g 들어있다. 그러면 35psu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염류가 뭐냐? 그럼 이런 거 보면 되거든. 뭐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해수에는 순수한 H2O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염류들이 섞여 있어.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이런 애들이 염류야.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뭐 약 35psu 정도 된대요. 이거는 안 외워도 돼. 그냥 뭐 그렇다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염분비 일정 법칙. 얘를 기억해줘야 돼. 지금 왼쪽 부분 보면은 전 세계 해수의 염분은 다 달라. 평균 염분은 35psu 정도지만 지중해에서는 38, 홍해는 41, 사해는 200이래. 엄청 높네 염분이. 이렇게 바다마다 다 염분은 다 달라. 하지만 염류의 비율은 다 똑같아. 예를 들어 40psu인 바닷물 1000g을 떴어. 그러면 비율이 항상 이래. 제일 많은 게 염화 나트륨. 얘가 한 7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인데 얘가 염화 마그네슘은 한 11%.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또 11% 정도 돼. 근데 똑같이 35psu인 해수를 1000g 떴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염류의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NaCl이 78%, 나머지도 똑같이 11, 11. 염화 마그네슘이랑 나머지 기타 이렇게. 실제로 NaCl의 양을 물어보면 다르겠지. 왜냐면 얘는 염류 자체가 더 많은 거니까 이 40에서 78%랑 35에서 78%는 다르겠지. 양은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비율은 같다는 거.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어떤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 양이 23.32라면 35psu의 해수에서 염화 나트륨이 27.21. 이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35일 때 27.21 들어있는 게 정해져 있어. 비율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23.32가 들어있다면 비례식 써서 이때 염분이 몇 psu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가끔씩 문제로 나오거든. 간단한 계산으로 비례식 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뭐 하면 되고. 염류 중에 한 성분이 차지하는 양을 알면은 염분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변화. 일단 지금 우리 염분이 뭔지 알았잖아. 그럼 이 염분을 높이는 요인과 뭐 낮추는 요인이 뭔지를 한번 볼 거야. 변화 요인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중요해. 첫 번째는 증발량과 강수량, 두 번째는 강물의 유입, 세 번째는 해수의 결빙과 해빙. 여기서는 1
영향을 주는 것은 1번인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항상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라면이랑 비교를 하는데 증발량이랑 강수량은 라면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라면이 짠 거를 염분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라면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으면은 엄청 싱거워지잖아. 그럼 염분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오래 끓이면은 계속 증발이 되니까 라면이 짜지잖아. 그럼 염분이 높아지는 거야. 증발량이 많을수록, 물이 없을수록 염분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수록, 마찬가지로 물이 적을수록 염분이 높다. 반대로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겠지. 그냥 뭐 간단해요. 두 번째는 강물의 유입. 강물은 염분을 포함하지 않은 빗물, 그냥 비는 H2오만 모은 거거든? 순수한 물들만. 그럼 이런 강물들이 유입되면은요, 염분이 낮기 때문에 강물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는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과 해빙은 어는 거랑 녹는 거거든? 이 해수는 이렇게 해수가 있다고 치면은 염분이랑 물이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지? 염류들이랑 물이랑. 근데 물이 어는 거는 이렇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은요, 얘네들은 순수한 H2들끼리만 얻는 거야. 순수한 물끼리. 해수가 언다고 해서 안에 있는 염류들까지 같이 어는 게 아니거든? 얼 때는 순수한 물만 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물이 얼어버리면은 이 주위에 같이 있던 염류들은 빠져나오겠죠? 얘네들은 같이 안 얼지 못하니까. 그래서 얼어버리면은 결빙이 되면은 염분이 높아집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염분이 튀어나와. 반대로 해빙. 얼음이 녹으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집니다. 슬러시 생각해도 되고, 슬러시 먹을 때 얼음이 녹으면 싱거워지잖아. 그것도 물이 늘어났으니까 싱거워지는 거죠. 해수가 결빙되면은 염류가 주위로 빠져나와서 물끼리만 어는 거니까 주변 해수의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되는 지역은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위도별로 염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줄 건데, 여기 하단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적도해요. 밑에 조그만 하단에다가 이것도 지구 4사분면으로 나눈 거, 4등분한 거. 여기가 0도, 30도, 60도, 90도입니다. 이 지구야.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염분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증발량이랑 강수량이야. 그래서 이 위도에 따라서 증발량이랑 강수량을 판단해 보면서 염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해 볼게. 미리 스포를 하자면은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비례. 그래서 우리는 위도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항상 하지만 대기대순환 모형이 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시험 볼 때 여기까지니까 2학기 때 배우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대기대순환 모형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대기가 흐릅니다. 적도에서는 상승기류, 30도에서는 하강기류, 60도에서는 또 상승기류, 90도에서는 하강기류. 60도가 유일하게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가지고 이제 온대저기압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상승기류가 생기는 위도에서는 구름이 무조건 생겨. 여기서는 구름 생긴단 말이야. 상승기류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 적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 0도에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요.
진 빼기 강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강수량이 더 크니까. 아 그러면 진 빼기 강이 염분이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염분은 이때 낮아. 그냥 염분이라 쓰지 말고 여기서는 표층 염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층. 염분이 낮아요. 적도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됐죠? 이거 안 외워도 되고 당연히 이 대기대신한 모양만 알면은 상승기류에서는 비가 내려서 강수량이 더 많고 하강기류에서는 구름이 없으니까 증발량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나와. 그럼 이제 30도 보면은 하강기류잖아. 그럼 여기서는 구름이 없어. 구름이 없다는 건 뭐야? 날씨가 엄청 맑다는 거야. 맑으면은 증발량이 많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아. 위도 30도에서. 이거 헷갈리면 옆에 위도 써줘. 30도에서 0도에서. 그러면 진 빼기 강이 0보다 크겠죠? 플러스 값이겠죠?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표층 염분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60도에서는 또 상승기류니까 0도랑 똑같아. 여기서는 또 비가 내릴 거야. 상승기류라서. 그러면 강수량이 더 많고 진 빼기 강은 마이너스고 표층 염분은 낮아요. 이렇게. 여기는 60도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우리는 90도에서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지금 일단 이 그래프 한번 보자. 지금 이 보라색 그래프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위도에 따라 표시를 한 거래. 보라색이.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는 표층 염분을 위도에 따라서 표시를 한 거래. 이거 보면은 거의 일치하는 거 보여? 완전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진 빼기 강이 염분이랑 비례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거의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구간도 있어. 어디야? 완전 끝쪽. 은 여기 부분. 보라색 진 빼기 강이 높으면은 초록색도 높아야 돼. 비례한다면. 실제로 90도 보면은 하강기류니까 30도랑 비슷하겠지? 증발량이 더 클 거야. 그럼 실제로 염분은 높아야 돼. 그래서 진 빼기 강이 크잖아. 보라색이. 여기도 크잖아. 그래서 염분은 실제로 높아야 되는데 실제 염분은 별로 높진 않지.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변화 요인 세 가지 배웠잖아. 근데 첫 번째 진 빼기 강이 가장 큰 변화 요인이라고 했어. 그렇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있어. 60도까지는 빙하가 없는데 90도에서는 둘 다 빙하가 존재해. 그럼 3번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 빙하의 결빙과 해빙. 해수의 결빙과 해빙. 실제로는 진 빼기 강이 높지만 염분이 낮은 이유는 뭐야? 해수가 해빙해서 녹아가지고 실제 염분이 낮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례하지 않으니까 이 끝쪽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여기서 60도까지만 했지, 진 빼기 강을. 마지막 부분은 3번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진 빼기 강이 높다고 염분도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 써있지? 극해역에서는 빙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적도해역은 저압대, 이거 그냥 저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지. 저압대가 위치하여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므로 표층 염분이 낮다. 다음 페이지 보면 중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고압대,
고기압이 위치하죠. 하강기류니까. 그래서 맑은 날씨가 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표층연분이 높게 나타난다. 극해역은 빙하가 녹는 해역은 표층연분이 낮고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은 표층연분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케바케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서양 해역은 염분이 높은 지중해수 등의 유입으로 인해서 태평양 해역보다 표층연분이 높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대서양이 태평양보다는 염분이 높아요. 왜냐면 지중해수가 유입돼서. 그다음에 대륙 연안 해역. 이거는 변화 요인 중에 두 번째를 생각하면 돼. 강수의 유입.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되므로 대양의 중심 해역보다 표층연분이 낮다. 강물이 유입되면 이제 대륙에는 강들이 있으니까 하청. 강물이 유입되면은 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마지막 부분 그림 보면은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염분이 높다는 뜻이거든? 이 대륙 주변에서 염분 낮은 거 보여? 그리고 대양의 중심 쪽으로 갈수록 높아져. 여기도 중심으로 갈수록 진해지지? 그 이유는 이 중심은 강물의 유입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근데 대륙 주변은 계속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강이 흐르면서 강물이 유입돼, 바다로. 이 대륙 주변은 염분이 낮습니다. 이거는 2번 변화 요인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용종 기체 봅시다. 자, 용종 기체는 말 그대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 여러 종류의 기체를 용종 기체라고 한대. 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 우리 탄산음료 먹을 때 탄산도 녹아있지, 음료수 안에? 그런 것도 용종 기체라고 할 수 있어. 기체의 용해도 보면은 수압이 클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겪어보면은 사이다 먹을 때 뚜껑 꽉 닫으면 탄산 안 빠지잖아. 그럼 잘 녹아있다는 거야, 물 속에.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수록 탄산 안 빠지지? 밖에 내놓으면은 금방 맛없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뚜껑 닫아야 되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용해도는 수압이 클수록 수압이 크거나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수온이랑은 반비례하고 수압이랑은 비례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양한 기체 중에서도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할 건데 일단 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으며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수온이 낮아지면은 더 잘 녹는다고 했잖아. 수온이 낮아졌을 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비교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잘 녹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실제 해수 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위에 1번 용존 산소 읽어보면은 용존 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 표면으로 들어오거나 해수 표면은 일단 산소랑 맞닿아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양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물속에서. 생성되어 공급되면서 그 다음에 해양생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이다. 물고기들도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 씁니다. 물속에서도. 두 번째, 용존 이산화탄소는 대기로부터 해수 표면으로 녹아 들어오거나 마찬가지로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 있으니까 바로 녹을 수 있겠지. 그다음에 해양식물의 생명활동. 이번에는 식물이니까 이산화탄소 먹고 광합성 하겠지. 생성되어 존재하면서 중탄산염 이온 또는 탄산염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수심이고 이게 양이라고 했을 때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일단 초반에는 산소량부터 볼게. 표층에서 수심 0m에서 한 200m? 한 50m? 뭐 이 정도까지는 높아.
실제 대기랑 맞닿아 있으니까 산소가 바로바로 녹는 거야, 물속에서. 그래서 표층에서는 산소가 좀 높아, 산소량이.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좀 줄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햇빛은 1500m 이상 도달하지가 않아.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이 필요한 거 알지? 햇빛이 필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층에서는 햇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이 가능해.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1500m 이상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광합성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일단은 산소량이 줄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깊이부터 이제 물고기들이 호흡하는. 그 다음에 사체분. 물고기들이 호흡하고 사체를 분해하는데, 미생물들이 사체 분해하는데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깊이에서는 산소가 다시 줄기 시작해.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데, 이 이유는 여기는 심층순환 때문인데, 이것도 2학기 범위라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극해역에서 차가운 해수 유입으로 약간 높아집니다. 심층은 말 그대로 이 아랫부분을 순환시키는 건데, 극해역에서 차가운 해수가 밑으로 쑥 들어와.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량 다시 보면은 광합성 때문에 많았다가 광합성을 다시 못해서 호흡이나 사체분해에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심층순환 때문에 다시 느는 거. 이게 산소의 모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적었다가 많아져. 산소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었다가 많아져. 이 이유는 일단 초반에는 마찬가지로 광합성. 산소가 많은 이유는 산소를 만드니까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하니까 적어지는 거지, 얘는. 그 다음에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수압이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압이 높아지고 기온이 기온이 아니고 수온이 낮아지잖아.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했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조금 더 변화에 민감하다고 했지. 그럼 깊이가 깊어질수록 훨씬 더 잘 녹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점점 증가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X축 주의해야 돼.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이산화탄소가 적은 것보다 적어. 이거 지금 보여? 1, 2, 3, 4, 5, 6, 7, 8 1, 2, 3, 4, 5, 6이고 얘는 44부터 시작이잖아.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이산화탄소보다 적단 소리야. 근데 이게 항상 표층에서 산소가 많다,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다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둘이 비교해버리면 산소가 더 많다고 대답할 수가 있어.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돼.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쭉 읽어보면은 표층해수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산소랑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산소로 용존 산소량이 매우 높다. 기억해줘야 돼. 광합성이랑 대기로부터 유입, 그 산소량이 높다. 키워드만. 그 다음에 표층 해수에서 이산탄소는 광합성으로 적다. 그 다음에 수심 중간 정도에서는 수중생물, 물고기들의 호흡 활동이랑 사체 분해로 갑자기 급격히 감소한다.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호흡 활동, 똑같이 호흡을 하고 사체 분해로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서로 반대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은 1000m 이상까지 오면은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생명 활동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가 줄어들고 극해역에서 차가운 햇을 따라 유입된 산소로 인해 용존 산소량이 점차 증가한다. 이거는 극해역에서 차가운 해수 유입.
증가로 용해도가 증가해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밑줄 친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161쪽의 자료 1번 부분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 문제 164쪽까지 1번, 4번, 7번, 9번 이렇게 보면은요. 자료 1번 보면은 염분이 가장 높은 위도는 이거는 이제 대놓고 가에서 염분 그래프만 딱 줬으니까 제일 높은 곳 위도 30도라고 하면 되죠. 3번. 그 다음에 2번 보면 증 빼기 강의 값이 가장 큰 위도는 염분이랑 증 빼기 강이랑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3번. 3번 보시면 적도의 해역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다. 맞죠? 상승비율이니까. 적도 해역보다 위도 30도 해역에서 증발량이 더 많다. 이것도 맞죠? 이 그래프 보고 해도 되지만 이거 자체는 그냥 외워주는 게 좋아. 0도에서 60도에서 구름, 비가 많이 내리고 강수량 많고 30도에서 증발량 많고. 적도 부근은 고압대 아니죠. 저압대. 적도 해역은 중위도 해역보다 염분이 높다. 아니죠. 강수량 많아서 염분 적었어. 중위도 해역과 적도 해역에서 염류 상호 간의 비율은 서로 같다. 비율 자체는 같다 했지. 염분은 다를 수 있어도 안에 염류의 비율은 같아요. 1번.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 psu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해수에는 염화이온이 가장 많이 녹아있다. 그치? 이거 보면은 가장 많은 것도 염화 나트륨이야. 여기도 염화 있지. 두 번째로 많은 것도 염화 마그네슘이야. 여기도 염화이온 있지. 제일 많은 게 염화이온이고. 그 다음에 염분이 달라져도 염류 사이의 상대적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맞죠? 5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증발량과 강수량 이외에 다른 염분 변화 요인은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2번, 3번은 없다고 가정하면은 증발량이랑 강수량만 보면 되겠지? 이때 염분이 가장 높은 것은 강수량 적고 증발량 많고 A겠지. 1번. 7번 보시면 위에 그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A는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지니까 산소, 그럼 B는 이산화탄소 양이겠지? 그러면 기억 보면은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해도 크다. 틀렸죠? 바다 생물의 호흡 활동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맞고 심해층의 산소는 극해역의 표층해수로부터 공급된다. 이것도 맞죠? 극해역에서 심층 순환을 해서 4번. 그다음에 마지막 9번. 기억 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수심 200m 이내의 깊이에 존재한다. 지금 보면은 딱 200m를 경계로 여기까지 산소량이 많다가 갑자기 적어진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 이내에만 있겠지. 광합성 하는 애들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200에서 800 사이에서는 식물보다 동물의 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은 광합성이니까 산소가 많아지게 하고 동물은 호흡을 하니까 산소를 적어지게 합니다. 근데 적어졌으니까 동물의 활동이 더 활발하지. 수심 8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고위도에서 침강한 해수가 유입되어서 산소량이 많아진다. 이것도 맞지. 5번. 그 다음에 기출픽 한번 펴보시고 인출 문제 풀어보세요. 96쪽 363번, 66번, 69번 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363 보면은 증배기 강이랑 염분 그래프를 나타내줬네. 30도 부분에서는 염분이 가장 높다. 맞죠?
높입니다. 높이는 거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위도 해역은 적도 해역보다 진백이 그러니까 염분 값이 더 작다? 아니지. 중위도에서는 염분이 가장 높았어. 적도 해역과 60도 부근 해역, 여기는 상승 기류, 강수량이 많은 부분이었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적다? 반대지, 반대. 회충연분과 진백의 강값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극해역에선 다르니까. 중위도 해역은 적도 해역보다 회충연분이 낮다. 틀렸죠. 중위도 해역에서 연분은 가장 높지. 그래서 답은 1번, 6번. 다음에 366번 보면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연분을 표시했는데 2월이랑 8월을 체크했네. 연분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낮아진다. 아까 했지. 육지에서 가까우면은 강물이 유입되니까 연분이 낮아.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실제로 확인도 할 수 있어. 여기 34. 아니 여기는 딱 가운데가 없네. 일단 두 번째, 2월과 8월 모두 동해보다 항해의 회충 연분이 높다. 오른쪽 부분보다 왼쪽이 더 낮지. 낮다. 얘도 여긴 33대 여기는 31, 32 오히려. 아, 틀렸지. 그 다음에 8월의 항해의 표층 연분이 2월보다 낮은 까닭은 지금 보면은 8월이 33, 30 여기는 34, 32. 아, 여기구나. 여기 항해니까 여기만 비교를 했을 때 31, 30, 32고 여기는 32, 34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 커.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러면 우리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월이랑 8월이니까 8월이 여름이잖아. 비가 훨씬 많이 내려.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염분이 낮은 거야. 비슷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낮지.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져 강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디귿 맞고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369번. 이것도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지는 A가 산소고 B가 이산화탄소겠지. 그럼 A는 산소이다. 동그라미. 표층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까닭은 생물의 호흡 때문이다. 호흡하면 많아지지. 이거는 광합성 때문이지. 광합성. 그 다음에 심해층의 A, 심해층의 산소는 극해역의 해수로부터 공급된다. 맞죠?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해도가 더 크다? 틀렸지. 답은 2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쉽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는 염분 한 가지 했었어. 걔가 화학적 성질. 이제 해수의 물리적 성질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수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밀도야. 그냥 수온 한번 봅시다. 얘가 가장 쉬운 게 그냥 말 그대로 해수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수온의 변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기 태양이 있고 그럼 어때? 저위도는 직방으로 받고 고위도는 비스듬히 받으니까 저위도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고위도에서 온도가 낮은 거잖아. 수온도 마찬가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입사되는 저위도에서는 수온이 높고 적게 입사되는 고위도에서는 수온이 낮다. 너무 쉬워. 특징을 보면은 전 세계의 해양의 표층 수온은 약 0도에서 30도 정도 된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너무 쉬워 그냥. 또 3번 보면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정도는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 지역에서 더 크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대양의 중심부는 해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륙 연안은 그냥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땅이랑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양보다 대륙에서 더 커. 그 이유는 대륙이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그러니까 비열이라고 하면 어느 1kg를 얼만큼 아니다 1kg가 아니고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야.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 바다는 1도 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대륙은 반대로 1도씨 올리는데 별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비열은 바다가 조금 더 높죠. 해양은 늦게 오르고 늦게 식고, 대륙은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고 이런 느낌이지. 해양보다 대륙에서 더 크다. 왜냐면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등수온선은 우리 그 전에 등압선 했던 것처럼 수온을 일자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같은 수온끼리. 등수온선의 분포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럼 5번째. 해류나 용승 등의 영향을 받는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다. 대체로 위도와 나란한데 아까 했던 것처럼 나란하지 않은 곳도 있어. 그곳은 해류나 용승 등의 영향을 받는 곳. 이것도 해류나 용승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거든. 해류는 뭐 난류나 한류 같은 거. 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을 말하고 한류는 차가운 물의 흐름을 말해.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곳은 뭐 위도가 고위도이더라도 조금 더 온도가 높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위도가 저위도더라도 조금 더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럼 용승은 아래에 있던 차가운 애가 위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하지. 그래서 저위도이더라도 용승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차갑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워요, 용승도. 그래서 동일한 위도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안보다 수온이 높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어디서 난류가 흐르고 어디서 한류가 흐르는지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대체로 위도랑 나란하지만 뭐 이런 부분, 위도랑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곳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은 표층수온은 그냥 위도랑 이렇게 나타나겠지.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높고 고위도일수록 수온이 낮고, 북반구 남반구니까 대칭이겠지. 제일 쉬워 수온은 그냥.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 해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대요. 약 85%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심 10m 이내에서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서만 다 흡수되고 이 밑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럼 일단 이거 연직 분포하기 전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비커에 물을 이렇게 담았어. 이게 깊이고 이게 수온이면요. 이 비커의 수온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그냥 일자예요.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깊이가 깊어져도 수온은 그냥 일정하겠지. 계속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비커의 오른쪽에 내가 스탠드를 추가한다고 생각해봐. 스탠드, 빛을 내는 거야. 빛을 위에서 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윗부분은 조금 수온이 오르겠지? 하지만 이 아랫부분은 닿지 않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다시 일정하게 바뀌는 거지. 기본 수온으로. 하지만 표층 윗부분은 조금 더 가열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스탠드를 추가하고 오른쪽에 선풍기까지 추가를 하는 거야. 이 비커에다가 선풍기까지 쐬주는 거야. 바람까지. 그러면 연직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
되면은 이 표층 부분이 섞인단 말이야. 섞이면은 수온이 일정하게 바뀌어. 계속 섞이면 한 이 정도는 계속 이렇게 섞이겠지.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 이 가열된 부분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는데 섞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했다가 다시 빛이 닿지 않는 구간으로 오면은 원래 수온으로 유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이게 현재 지구의 연직 수온 분포야. 우리 지구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수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있고 바람도 부니까 얘가 태양 역할을 하고 얘가 바람 역할을 하는 거지. 두 개 다 있으니까 그냥 일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포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온약층, 이 부분을 심해층이라고 해요. 하나씩 읽어보자. 이 해수의 층상 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라고 구분을 한대요. 혼합층부터 보면은,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로 수온이 높고, 가장 윗부분이니까 일단은 가열이 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 수온이 제일 높아, 오른쪽.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 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해진대.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 잘 발달되려면 겨울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못 썼습니다. 중위도. 혼합층은 항상 바람이랑 엮으면 돼.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껍게 발달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계절로 치면은 겨울에 가장 바람이 세게 불죠. 그 다음에 위도로 치면은 중위도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부분이라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중위도에서 가장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계절은 겨울철, 위도는 중위도. 얘가 이제 두꺼울수록, 길수록 잘 발달된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혼합층 아래에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해수층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태양빛을 받지 않으니까 수온이 낮아지겠지. 위쪽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해수, 위쪽에는 따뜻한 해수, 아래쪽에는 차가운 해수가 있어서 매우 안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위쪽에는 뜨겁고 아래쪽에는 차가운 해수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안정한 거지. 그 다음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 안정하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혼합층이랑 심해층은 절대 서로 만날 수 없어. 이 가운데에서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둘을 차단하는 거야. 에너지 교환을 차단.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려면 여름철이나 저위도에서 뚜렷하게 발달됩니다. 수온약층이 잘 발달된다는 뜻은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은 잘 발달되는 거야. 근데 심해층은 온도가 계속 일정해. 저위도든 고위도든 심해층은 수온이 항상 똑같아. 그러면 심층이랑 표층이랑 온도 차이가 크려면은 표층 온도가 높아야겠지. 표층은 계속 바뀔 수 있어.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으면은 올라가고 적으면은 내려가고 바뀔 수 있으니까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려면 표층 온도가 높아야 돼. 표층 온도가 높으려면 계절로는 여름철이거나 위도로는 저위도. 그러면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 해역에서 연직수온 분포고, 이게 B 해역에서 연직수온 분포예요. 그럼 둘 중에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발달된 거는 A일까 B일까? A일까 B일까? 이건 뭐야? 뭘까? B입니다.
제일 쉬워. 수온약층 아래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해수층. 양극 지방 부근 해역에서 수온이 낮아져서 무거워진 해수가 뭐 침당하여서 생긴대요. 위도 및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위도든 어느 계절이든 항상 수온이 일정하대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까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기고, 읽어보면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도 연직 수온 분포가 다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저위도에서는 내가 방금 그린 이거 B그림이랑 비슷하지? 수온이 높아지니까 엄청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혼합층이 거의 없어. 뭐야?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고 했잖아.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혼합층이 거의 없고 수온약층이 엄청 뚜렷하죠. 그 다음에 심해층. 그 다음에 중위도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연직 분포랑 제일 유사하지. 제일 뚜렷해, 층상 구조가. 그 다음에 고위도는 표층부터 온도가 낮아가지고 혼합층도 거의 안 보이고 수온약층도 거의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일자야. 표층이랑 심해층이랑 온도가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림 보면은 90도에서는 그냥 바로 심해층이야. 바로 심해층. 그럼 30도에서는 혼합층 이 정도, 수온약층 이 정도, 심해층 이 정도.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 중위도. 저위도 읽어보면은 표층 수온이 높아서 심층과 온도 차이가 크고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저위도에서.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다. 우리가 배운 그림이 중위도에서. 고위도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그냥 일자인 거지.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는 거.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이 두껍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해수의 밀도. 해수의 성질 딱 3가지 배웠는데 세 번째가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온이랑 염분 배우고 마지막으로 나오거든.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순수한 물보다 약간 큰 1.022, 1.027의 밀도 값을 갖는다. 해수의 밀도가 조금 더 높대요. 왜냐면 순수한 물에는 염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염료가 없으니까. 밀도는 또 이제 3가지 의미.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뭐 이런 느낌이겠지. 표현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수온이랑은 반비례하고 염분이랑 수압이랑은 비례합니다. 근데 사실 수압은 거의 안 나와.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수압이랑 밀도랑 비례한다. 그냥 말 그대로 수압이니까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안에 있는 애들이 서로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럼 밀도가 높아지겠지. 염분이랑 수온은 나오는데 염분은 사실 한 35에서 40 정도 돼. 아무리 높아봤자 40 PSU 정도? 근데 수온은 아까 말했지만 4도에서 30도까지 다양해. 그럼 염분이 아무리 높아봤자 밀도가 많이 커지지 않아. 근데 수온은 4도부터 30도니까 수온이 4도일 때 밀도랑 30도일 때 밀도랑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래서 수온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이 끼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수온과 밀도 분포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 왜냐면 염분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우린 수온이랑 밀도만 볼 거야. 그래서 왼쪽 보면은 수온과 염분에 의한 밀도 변화를 읽어보면은 해양에서 염분은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슷비슷해 계속. 근데 수온은 적도와 양극 지방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해수의 밀도는 염분보다는 수온 차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여기 밑줄 마지막 줄에 수온 차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왼쪽 그래프 보면은 위도
극지방에서는 염분의 영향을 받아. 왜냐면 극지방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빙하가 있잖아. 그럼 해빙 하는 거야. 물이 녹아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밀도도 낮아지는 거야. 사실 원래는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이렇게 높아지는 게 맞아. 근데 극지방에서는 해빙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녹아가지고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도 낮아지는 거야. 염분에 의한 영향보다 수온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 분포랑 반대로 나타난다. 원래는 염분이랑 밀도랑 비례하니까 뭔가 비슷한 형태여야 되는데 반대인 거지. 적도 해역 보면은 밀도가 가장 작아요. 왜냐면 수온이 가장 높아서. 그리고 저압대가 분포하여서 염분이 낮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저압되니까 강수량 많아서 증배기강이 마이너스라 염분이 낮은 거. 그래서 얘는 둘 다 만족하니까 밀도가 가장 작겠지. 북반구에서 위도 50, 60도 해역은 밀도가 가장 큽니다. 왜냐면 수온이 낮아서 안 되니까. 그다음에 북반구 위도 60도 이상 해역은 밀도가 감소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수온은 낮지만. 그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 보면은 수온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 방금 배운 수온은 연직 분포. 저위도 느낌이네. 밀도는 수온이랑 완전 반비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온 약층처럼 갑자기 밀도가 커지는 이 구간을 밀도 약층이라 해. 근데 밀도 약층과 수온 약층은 거의 똑같아. 왜냐면 반비례하니까 거의 그 깊이가 똑같겠지. 수온이 갑자기 갑자기 낮아지면은 밀도도 갑자기 증가하겠지. 서로 반비례하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증가하고 수온은 낮아진다. 수온 약층에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수온 약층에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심해층에서는 수심이 달라져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잖아. 그럼 밀도도 거의 일정한 거야.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찐마지막. 얘가 가장 많이 나와, 이제 밀도 할 때. 수온 염분도라고 TS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를 TS도라고 해. X축은 염분, Y축은 수온, 그리고 얘네를 밀도라고 해.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염분이 34고 수온이 10도다. 그럼 이렇게 그으면 여기네. 그럼 이 점은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밀도 뭐 1.016과 1.027 사이 값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왜냐면 염분이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그래서 뭐 등밀도선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지점 A와 B는 A와 B 여기 보이지? 여기랑 여기. 둘이 수온도 다르고 염분도 다르지만 한 라인에 있어. 밀도는 같지? 같대요. 밀도를 찾는 방법은 주어진 수온이랑 염분이 교차하는 점을 지나는 등밀도선의 밀도값을 읽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이거 자료 3번 쭉 한번 풀어보고 뒤에도 똑같이 중요 문제들 다 푸시면 됩니다. 다 풀면은 기출픽 남은 거 빈출 문제도 같이 푸시고 쭉 오답하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자료 3번 보면은요. 이 해역 해수의 혼합층 두께는 지금 이거 TS도로 나타나 있네. 근데 지금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50에서 200까지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 근데 여기는 조금 변하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지 수온이. 그래서 한 50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 1번. 2번 보면은 수온 약층에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깊이가 깊어지면 수온 계속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3번은 300m에서 수온과 염분 이렇게 보면 되지. 이거는 알아서 10개로 쪼개져 있고 5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제 수온은 3도, 염분은 33.8 PSU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OX. 수온이 낮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치? 반비례하니까. 염분이 낮아지면 증가한다. X. 0m 해수는 50m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 보면은 위에 그림 보면 50m가 조금 더 오른쪽 하단이잖아. 그러면 X지. 수온 약층은 200, 400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쵸? 그러면 갑자기 수온 확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200m부터 400m까지는 다시 수온 일정하잖아. 그러면 심해층인 거지. 그 다음에 5번 혼합층이 수온 약층보다 평균 염분이 높다. 맞죠? 이건 0m에서 50m일 때 염분 보면 돼. 심해층의 밀도 변화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X. 왜냐면은 심해층은 수온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염분은 바뀌잖아. 지금 200에서 400 보면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 밀도는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염분의 영향을 받은 거지. 해수의 밀도 변화는 50m에서 200m 구간이 200m에서 400m 구간보다 크다. 이거 맞죠? 50에서 200은 수온이 확실히 낮아지고 200에서 400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니까 밀도 변화가 거의 없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14번. 바람은 적도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바람은 중위도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했어. 틀렸어. 적도에서 가장 강하게 불었으면 혼합층이 두꺼웠을 거야. 혼합층은 태양열에 의해 가열돼 따뜻한 해수층이다. 그쵸? 혼합층이 제일 따뜻해. 표층에 있으니까. 태양의 층상 구조는 고위도 해역에서 잘 발달? 고위도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 중위도에서 가장 잘 발달했지. 2번 17번 보면은 이거 살짝 그림이 좀 처음 보는 그림이라 헷갈리지. 그냥 간단하게 0m일 때, 40m일 때, 60m, 100m일 때 수온을 나타낸 거야. 왼쪽이 수온이고 Y축이, 그 다음에 X축이 월. 일단은 이 해역은 북반구 지역에 속한다. 이거는 언제가 여름인지 체크를 해주면 돼. 북반구는 8, 9월. 이때 여름이잖아. 근데 이때 보니까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 그러면 여름 맞지? 남반구는 2월, 뭐 1, 2월 이때 가장 높았을 거야. 기온 반대니까. 그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2월에 두껍다. 이거는 그냥 계절을 보면 돼. 겨울철에 내가 두껍다고 했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니까 계절로 치면은 그러면 맞는 말이지. 8월보다 2월에 두껍겠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다음에 수심 100m. 이때 보면은 거의 수온이 일정해. 심해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수온의 영교차가 거의 없다. 동그라미. 5번. 18번 보면은 AC 중에 A의 수온과 염분이 가장 높다. 수온은 높지만 염분은 가장 작네. 수온이 일정하고 염분이 높아지면은 밀도는 커진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C가 B보다 밀도가 클까? 일단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얘가 더 커. 그 이유는 뭐야? 염분은 똑같지만 수온이 더 낮아서. 맞는 거지. 4번. 됐고요. 이번에 이제 또 한 단원이 끝나가지고 이번 주 숙제가 좀 많거든? 여기 뒤에 대단원 평가랑 이 앞에 기압과 날씨부터 해수의 성질까지 다 합친 거 있어서 이거까지 꼭 다 풀어보세요. 다음에 기출핑만 하고 끝냅시다. 삼칠 3번 봅시다. A층은 지금 순서대로 써보자. 여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거 이런 그림으로 나올 때도 많으니까 기억해줘야 돼. 혼합층은 태양국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한다. 맞죠? 혼합층은 저위도 해역일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층은 바람 세게 부는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했어. 틀렸어.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고 안정한 층이다. 맞죠?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맞죠? 가장 안정하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심해층은 수온이 가장 높고 낮지
이게 수원협층이 짧으니까 누가 봐도 아니긴 한데 헷갈린 건 아니야. 얘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고緯도에 있다. 이거는 혼합층의 수온을 보면 돼. A 해역이 수온이 더 낮아. 그러면 고緯도 맞는 거지. 바람의 세기는 혼합층의 두께로 보면 됩니다. 두께 봤을 때 A가 훨씬 두껍네? 그러면 맞지. 그 다음에 뚜렷한 건 어떻게 판단하라 했어? 표층이랑 심층의 온도 차이. 근데 심층은 심해층은 항상 온도 비슷하니까 표층만 판단을 하면 돼. 표층이 더 높은 거는 B가 더 수온이 높죠. 그래서 B 해역이 A 해역보다 뚜렷하다. 맞죠? 5번. 그 다음에 376번 보면은 대항에서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가 나란하다. 대체로 나란하지 위도랑. 그래서 거의 일자잖아. 수온의 분포는 증발량과 강수량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염분이지, 염분. 수온은 태양복사 에너지 밖에 없다 했어. 태양복사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증발량과 강수량 차이는 염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 요인이었죠. 그 다음에 A 해역은 B 해역보다 A 해역은 여기고 B 해역은 여기네. 용존 산소량이 적다. 이거는 수온을 보면 돼. 여기는 수온이 조금 더 높고, 여기는 A는 28에 걸쳐져 있고 B는 24, 20 이쯤에 걸쳐져 있네. 그럼 A의 수온이 훨씬 더 높으니까 산소량이 더 적겠지. 용해도가 더 낮으니까 A 해역이 더 적다. 동그라. 답은 3번.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워. 여기서는 난류가로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뭐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뭐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은 그냥 등수온선 온도로만 판단해주면 돼. 그 다음에 381번. 이거 위에 그래프 보면 되는데 A랑 B 비교해 보면은 A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밀도 작다 맞는 거지.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 큰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해수 B는 C보다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다. C랑 비교를 하면은 수온은 더 높은 거 맞고 염분은 더 높네. 틀렸어. 염분이 더 높죠. 둘 다 높네. 그 다음에 해수 C에서 결빙이 일어나면은 밀도가 커진다. 결빙은 물이 어는 거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럼 염분은 높아지니까 밀도도 커지겠죠. 동그라미. 그럼 이거 리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둘이 섞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네 둘이 직선을 그어주면 돼. 점끼리 연결해.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어. 그럼 이게 둘이 섞었을 때의 해수야. 그러면 굳이 따지면은 밀도가 높아지죠. 둘은 지금 여기 라인에 있는데 얘는 좀 더 내려왔어. 지금 리을은 섞었을 때 1.027원이에 그러니까 이 라인이냐는 거잖아. 아니죠. 조금 더 높아져. 그래서 X입니다. 리을은. 항상 이 등밀도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뭐든지 섞으면은 어디든 섞으면은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84번. 이거 마지막 아니구나. 384번 봅시다. BC 구간에서는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금 BC 구간은 거의 수온이 일정하잖아. 근데 지금 염분은 증가 안 해. 수온이 일정한데 이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이 혼합층을 생각을 하는 건데 수온도 밀도도 염분도 계속 일정해야 돼. 서로 섞였으니까 비슷비슷해야 돼. 근데 이거 보면은 수온은 일정하지만 지금 염분은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잖아. 그럼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밀도도 일정. 서로 섞였으니까 비슷해야 돼. 성질이 B에서 C까지 다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A, B 구간은 C, D 구간보다 밀도 변화가 크다. A, B랑 C, D 봐봐. C, D는 지금 밀도 거의 비슷하네. 이 라인이니까. 근데 A, B는 밀도 확실히 커졌네. 그러면 크다 맞는 말이야. B, C 구간에서 밀도 변화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이 크다? 수온은 거의 일정한데 염분이 커져서 밀도가 커지는 거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A
D보다 D에서 밀도가 큰 까닭은 지금 A랑 D는 염분 거의 비슷한데 D가 더 밀도가 큰 거는 수온이 더 낮아서겠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CD 구간에 형성되었다. 이거 너무 깊어요. 수온 약층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수온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지지도 않았고, 따지면은 150에서 800까지가 수온 약층이겠지.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죠, 이것도.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온 약층 생각해서도 밀도 약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수온의 연직 부분은 이렇고 밀도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일정한 건 아니지. 일정하려면 이렇게 1차함수 느낌이어야 돼. 다음에 마지막 386번 봅시다. 이제 배운 거 3가지 다 나오죠. 밀도, 수온, 염분의 분포. 그 A, B, C 한번 쫙 지워봐. 뭐야? 일단은 염분이 가장 쉬워.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 M자 모양. 곱빼기 간 그래프가 이랬지. 중위도에서 가장 높고 0도랑 60도에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온이랑 밀도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0도에서 가장 높은 게 수온. 이거의 반대가 밀도. 이렇게. C는 밀도이다. 맞죠?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값이 변한다. 맞죠?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양부사 에너지. 맞죠? 남반구에서 밀도는 대체로 수온과 반비례하는 경향이다. 맞죠? 이거는 남반구 아니고 북반구라도 그냥 어느 곳에서도 대체로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염분의 분포는 대체로 강 빼기 증, 강 빼기 증 아니고 증 빼기 강이었죠? 틀렸어. 5번.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